안녕하세요. 김하연입니다. 저는 광주보훈병원 신장내과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오늘 이런 미래의원의 첫 출발하는 개원식 심포지움에 이렇게 첫 연자로 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초대해 주신 강양준 원장님과 임나열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마 이제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제 남편이 전남대병원 영상의학과에 근무하고 있어서 그 인연으로 제가 여기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투석실 선생님이시들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뒤에 주제들이 이제 미래의원에 합당한 이제 좀 구체적인 주제들이 있었고, 저는 신장내과 의사로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액투석증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데요. 처음에는 우리나라 신대체요법의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표는 우리나라의 신대체요법의 연도별로 이런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신대체요법이라고 함은 잘 아시겠지만 혈액투석, 복막투석, 그리고 신장이식,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1980년부터 데이터가 있는데요. 가장 마지막 데이터는 2018년 마지막 데이터가 있고, 이제 곧 2019년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총 신대체요법을 받는 환자의 수는 10만 명 정도이고요. 그 중에서 혈액투석 환자는 7만 7천 명입니다. 이 가로에 있는 거는 100만 명당의 환자 수를 표현한 건데요. 그러니까 광주는 150만 명이고 광주 전남은 약 2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로에 있는 숫자의 2배 정도를 하면 광주 전남에 있는 숫자를 대략 예측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혈액투석 환자는 7만 7천 명, 그리고 100만 명 중에서는 1490명, 그래서 광주 전남에는 대략 한 3000명 정도의 혈액투석 환자가 있겠고요. 그리고 복막투석은 6000명, 그리고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는 2만 명, 그리고 광주 전남에는 대략 한 700명 정도의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가 있습니다. 환자 수를 보면은 혈액투석 환자가 연도에 따라서 봤을 때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이렇게 혈액투석 환자가 이렇게 갑자기 가파르게 빨리 늘어났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래 사니까. 그래서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화가 되면서 동반되어 있는 고혈압, 당뇨가 있는 그런 노인 환자가 늘어나면서 혈액투석이 급격하게 늘어났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는 이렇게 투석을 사실 쉽게 받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워낙 투석할 수 있는 병원도 많이 있고, 그리고 산정 특례가 되어서 환자의 의료 부담도 10%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투석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요건, 이런 것도 역시 혈액투석이 급격하게 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약물과 그리고 기계의 발전, 그리고 이러한 혈관 인터벤션의 발전 등으로 투석하는 환자들이 훨씬 더 오래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누적 환자 수가 늘게 된 것이고요. 초반에는 복막투석과 그리고 신장이식의 수가 비슷했지만은 복막투석은 점점 숫자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요. 신장이식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이상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이제 공여자의 제한 때문에 그렇게 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표는 새로운 신장 투석 환자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새롭게 발생한 혈액투석 환자를 보면 전국에 15,000명 정도이고요. 광주 전남에는 약 500명 정도의 새로운 환자가 혈액투석을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누적 환자의 그래프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보이고 있고요. 혈액투석 환자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혈액투석을 하는 ESRD, 말기 심부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다 투석실에 계시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여기서 보면은 이것도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는데 2018년 것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것은 바로 다이아베틱 네프로패시, 당뇨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투석을 하는 원인의 50% 절반은 당뇨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의 순서는 바로 하이퍼텐시브 네프로패시, 고혈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 환자가 늘기 때문에 이러한 투석 환자가 늘게 되게 됐고요. 그 외에 이제 기타가 그 다음 번을 차지하고 있고, 순위로 보자면, 단일 질환으로 보자면 사구체 신염, 글로메르네프라이티스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이기는 하지만 적은 빈도의 시스틱 키드니 디지즈, 다낭성 신종 오토소멀 멀티시스틱 키드니 디지즈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여드린 표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고요. 당뇨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고혈압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사구체 신염은 굉장히 특이하게 옛날에 비해서 너무 빠르게 감소를 했죠. 왜 이렇게 사구체 신염이 감소했는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빨리 감소를 했을까요? 1번 질병이 줄어들어서, 2번 신장내과 의사가 치료를 잘해서. 둘 다 얘기는 하는데요. 유병률이 감소한 게 더 큰 원인입니다. 사구체 신염은 소시오 이코노미 스테이투스를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후진국은 훨씬 더 유병률이 높고요. 선진국은 유병률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면서 하이진, 위생 같은 것도 좋아지고 하면서 유병률 자체가 많이 감소했고요. 또한 이제 저희가 초등학생 때부터 그 신체 검사, 그 소변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단백뇨 혈뇨를 빨리 디텍해서 이제 병원에 보내는데, 그러한 이제 얼리 디텍 또한 빨리 치료가 되게 해서 ESRD로 가지 않게 하는 요인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석하는 환자의 평균 나이는 어떻게 될까요? 예상하실 수 있다시피 2006년부터 2018년 볼 때 평균 연령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평균 연령이 62세였습니다. 그래서 투석실에 보면 정말 나이 많으신 저희 병원은 90세도 있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전대에 있을 때는 100세 넘은 할머니와 70대의 할아버지 아들이 보호자 겸 환자 겸 같이 할머니를 모시고 다니는, 보호자가 다니는 경우도 있을 만큼 굉장히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이제 이 노란색은 복막 투석 환자의 이제 나이에 따른 환자 수이고, 빨간색은 혈액 투석 보여주고 있는데요. 복막투석은 혈액투석에 비해서는 이제 숫자도 많이 적지만은 평균 연령도 낮습니다. 복막투석은 환자가 실제로 스스로가 해야 되기 때문에 눈도 좀 잘 보여야 되고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젊은 나이에서 선호되고 있고요. 혈액투석은 훨씬 더 고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투석입니다. 투석을 시작할 때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투석 시작하면 몇 년 살 수 있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제가 이렇게 배울 때는 옛날에 처음 투석을 했을 때는 평균 수명을 2년으로 말을 했었대요. 그래서 2년 정도 사신답니다 라고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위에는 복막투석이고요. 아래는 혈액투석이어서 혈액투석 쪽만 보면은 맨 아래가 1985년부터 2018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색깔이 진해질수록 그 연도가, 투석을 하는 연도가 올라가는데요. 처음에 투석을 할 때에는 대부분이 노란색, 연두색이어가지고 대부분 1, 2년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2년 정도 대부분 살았는데, 연도가 올라가면서 색깔이 진해지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지죠. 그만큼 더 오래 삽니다. 그래서 혈액투석 환자들이 그만큼 더 오래 살게 되고, 10년 이상 사시는 분도 22%, 그리고 5년 이상 사시는 분들도 26%, 즉 5년 이상 투석을 유지하면서 생존하시는 분이 절반이 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투석을 시작하는 나이도 많이 됐지만 그 환자분이 예전보다 훨씬 더 오래 살게 되는 것이 과거로부터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혈액 투석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투석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 아주 많이
겪으신 그런 문제들일 것이고, 사실 저보다도 어쩌면 더 잘 처치하시고 치료하시는지 하실 것 같습니다. 만성 심부전의 증상은 사실 우리가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죠. GFR, 크레아틴을 가지고 보정해서 만드는 GFR의 값이 15 미만이 되기에는, 사실 15 미만이 되기 전에는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자들이 이런 증상을 가지고 발견하기도 하지만 우연히 이제 피 검사 해가지고 발견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식욕 부진, 입냄새, 허약한 피로감, 메스꺼운 구토, 그리고 이제 소변량이 줄어든 분들은 부종,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만성 심부전을 진단을 하고요. 처음에는 이제 약물로 하겠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이런 신대체외 요법을 해야 되고, 말씀드린 혈액투석, 복막투석, 심장 이식의 3가지 종류를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흔한 혈액투석 중에 합병증은 가장 흔하고 중요하고 많이 보는 게 바로 저혈압일 것입니다. 저혈압, 근육경련, 하지불안 증후군, 오심 및 구토, 두통, 흉통 및 허리 통증, 가려움증, 발열, 그리고 투석 후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다가 다음날 정도 좀 회복되는 그러한 투석 후 증후군, 그리고 저혈압과는 다르게 파라독시칼하게 혈압이 올라가는 고혈압 등이 흔한 합병증이 되겠고요. 드물기는 하지만 나타날 수 있는 것, 투석을 처음 시작했던, 비회원이 굉장히 높은 분이 처음 투석을 시작했을 때 시절을 한다거나 의식이 흐려지거나 바이탈이 흔들릴 수 있는 투석 불균형 증후군, 그리고 알러지 리액션이기는 하지만 아나필락시스 형태로 보이는 A형과 비특이적인 B형, 그리고 투석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뉴트로페니아와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을 유발하는 보채 활성화,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이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헤파린과 관련된 것인 경우도 있고, 관련이 없는 비헤파린 투석을 하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투석 중에 혈압이 떨어지면 어떤 게 발생을 할까요? 신코, 프리신코, 낙상, 트라우마 등이 위험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혈압 중에 시스톨과 다이아스톨 BP가 있는데, 특히 다이아스톨 BP는 코로너리 퍼퓨전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아스톨 BP가 떨어질 경우에는 코로너리 퍼퓨전이 떨어져서 어떤 MI라든지 아니면은 카디악 스터닝 같은 심장에 문제가 올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투석 환자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앱이 피스출라, 그쪽에 바스큘라 어세스의 스롬보시스가 생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투석 중에 저혈압이 자주 있는 환자들은 이러한 스롬보시스의 위험이 높게 되겠고요. 그리고 투석을 하더라도 심장 기능이 완전히 제로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이스케미아가 반복이 되면 환자의 남아있는 잔여 신기능이 점점 소실되는 게 빨라집니다. 이러한 것들은 뇌의 혈류도 감소시키기 때문에 투석 시작하고 굉장히 좀 뭐랄까 인지 장애가 보이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치매도 좀 더 빨리 오는 것 같고, 이러한 저혈압이 프로그레시브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의 유발 인자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복통을 호소한다든지 다이아리아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지하의 심통도 저혈압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은 이거에 대한 생리적인 보상을 합니다. 보상 기전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말초에 있는 혈관을 수축을 시켜서요, 그 대부분의 혈류가 중심부에 가게 하는 리디스트리뷰션을 하게 됨으로써 중심 혈액량을 유지를 하고, 또한 심장은 더 빨리 뛰고 더 많이 펌프질을 함으로써 이러한 보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보상 기전이 좋지 않는 환자들은 저혈압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많이 아시다시피 투석 중에 물 많이 빼는 사람들은 꼭 이런 또 저혈압이 옵니다. 그래서 kg당 미니트당 UF 0.3cc 이상, 그러니까 이거를 60kg에 4시간 하니까 240ml로 이제 환산을 하면 대략 5kg 이상 빼면은 사실 거의 끝날 때쯤엔 저혈압이 오죠. 이런 많이 수분을 빼는 것이 투석 저혈압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3가지 측면에서 원인을 다시 더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체액성 요소, 그러니까 물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혈관, 그리고 심장에 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액량 감소가 심해서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는 환자가 보통 투석 후 월수금 또는 화목토 하는데 월요일에 빼고 수요일에 왔는데
환자가 물도 엄청 먹고 짜게 먹고 또 소변도 안 나온 환자는 막 한 5kg, 6kg, 8kg 불어서 옵니다. 그러면 그 물을 다 빼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6kg 뭐 걸게 되잖아요. UF를. 그렇게 많은 어떤 울트라 필트레이션을 걸었을 때 혈압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처음부터 환자의 건체중이 너무 낮게 설정이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혈압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3번 해야 되는데 꼭 2번 한다고 하시는 분이 있죠. 빈도가 낮거나 그러한 이유로 요독 물질의 상승이 너무 높아서 투석 중에 삼투압의 변화가 너무 클 때 이럴 수가 있고요. 또는 소디움이나 칼슘의 농도가 낮을 때도 이럴 수가 있겠습니다. 혈관성 요소는 가장 흔한 거는 이제 고혈압제입니다. 항고혈압제가 가장 그 환자의 혈압이 떨어질 때 보상을 할 수 있는 혈관의 그런 기전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고요. 또한 당뇨 그리고 고령 그리고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그런 페리페랄 뉴로패시나 신경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보상할 수 있는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코티솔, 바소프레신 등이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부적절하게 함으로써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거는 투석 중에 음식물 섭취는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사실은 대부분의 투석실에서 식사를 제공을 하고 있죠. 식사를 원칙적으로는 말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음식물을 섭취를 하게 되면 내장에서 이런 영양소를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피가 내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장 혈류가 증가돼서 그런 스플래키니 베인의 베이소 다일레이션으로 인해서 혈류가 그 중심부로 가가지고 혈압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내장으로 가다 보니까 중심 혈류가 감소하게 되어서 저혈압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보훈병원은 이제 그런 거에 조금 더 자유로워서 저희는 어쨌든 투석 중에 음식물 섭취는 금지를 하고 있고요. 이런 혈압 떨어지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 또 아스피레이션의 위험이 있어가지고 또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환자가 춥다고 전기장판을 틀거나 아니면은 이제 투석액이 조금 더 과열됐을 경우에는 역시 그 열이 베이소 다일레이션을 일으킴으로써 혈압을 감소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일성 요소에는 혈압이 떨어지더라도 심장이 그에 따라서 보상작용을 해주면 되겠지만 이런 좌심실 비대가 있다든지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나 부정맥이 있다든지 환자가 약을 비타 차단제 같은 혈압약을 써서 이런 약을 쓴다든지 역시 자율신경 병증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은 이런 심장이 그에 따른 보상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혈압이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3가지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체액성, 혈관성, 심일성 이 3가지 부분이 종합되어서 투석 중에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3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륨에 대한 문제인데요. 사실 적절한 건체중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물을 빼는 그런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퀀셜 세라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투석을 한다는 것은 물도 제거하고 요독, 노폐물도 제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물을 먼저 제거하고 나중에 노폐물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시퀀셜 세라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을 먼저 제거를 하기 때문에 그 높은 삼투압을 유지를 해서 혈압을 조금 더 유지를 하게 해주고 나중에 투석 후반기에 노폐물을 함께 제거를 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소디움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 소디움의 그 농도를 뭐 계단 형식으로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높았다가 낮았다가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아예 리니어하게 직선 형식으로 올린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프로파일이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UF도 이제 여러 가지 프로토콜화된 프로파일로 해서 한의 여과를 이제 시키게 되면은 저혈압을 조금 더 감소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혈관 저항성에 대한 측면에 대한 치료로는 결국 약을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아마 이제 처음에 투석실 이제 근무하거나 처음 투석 환자를 보는 의사는 투석을 하면 무조건 혈압 당뇨약은 끊고 와야 된다.
있다. 이게 이제 조금 정설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맞지 않고 굉장히 여기에서 굉장히 개인화가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환자는 투석 중간 내내 혈압이 높은 환자가 있고요. 어떤 환자는 계속 낮은 경우, 어떤 환자는 뭐 높았다가 중간에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경우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환자에 따라서 이거를 잘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가 일관적으로 투석할 때 혈압약을 끊고 오는 것은 옳지 않고요. 일단은 처음에 투석을 할 때는 일단은 끊습니다. 저혈압이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끊고 그 환자의 혈압 추이를 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양을 절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날 저녁에 먹는다든지 스플릿해서 먹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어떤 용법이나 시간의 변화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저온 투석을 하는 것, 그리고 이도저도 계속 안 될 때는 저희가 이제 알파 촉진제 베이소 컨스트릭터인 미도드린이나 또는 리수믹 같은 약물을 투석하기 1시간 전에 경구 투여해가지고 예방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심장 같은 경우는 기저 하트 페일리어가 있는 경우는 사실은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죠. 교정이 안 되는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교정할 수 있는 레이트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은 코로너리 쪽에 이상이라든지 코로너리 이벨루에이션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빈혈을 교정을 해서 어떤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 그리고 고칼슘 투석액을 사용을 하면은 이게 심근 수축력의 향상이 있는 것으로 그러한 보고가 있기도 하겠습니다. 투석 중 저혈압이 발생을 했을 때 응급처치는 너무나 잘 알고 너무 이제 지금 거의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막 몸이 먼저 가지 않으신가요? 트렌델렌버그 포지션, 그러니까 다리를 높이는 자세를 취하죠. 사실 이게 전혀 효과가 없다고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효과 없다 해도 이거 안 할 사람 있나요? 이게 무조건 혈압 떨어지면 다리부터 올리고 보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자동 그 침대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알아서 그냥 혼자 리모컨으로 다리를 올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산소 주고, 그리고 UF를 중단하거나 줄이거나, 그리고 블러드 플로우를 낮추게 되겠고요. 좀 셀라인 같은 경우는 볼륨을 주게 되겠고, 또는 혹은 알부민, 그리고 안 될 때에는 투석을 중단하고 다음날 하는 그런 식으로 응급처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근육 경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육 경련은 투석액 중 소디움 농도가 너무 낮거나 또는 지수 속도가 너무 빠를 때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투석 중 경련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경우는 퀴니딘이나 아니면 리보트릴, 클로나제팜 같은 경우를 예방적으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투석 불균형 증후군은 다이얼라이시스 디스이큐리브리엄 신드롬 DDS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투석을 시작하는 환자에서 예전에는 많이 나타났지만 사실 요새는 워낙 이제 투석액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사실 요새는 그렇게 흔히 나타나는 그런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긴 한데 어쨌든 처음 투석할 때 우리가 마니톨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마니톨 사용하는 이유가 이런 오스몰라리티를 조금 너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이렇게 요독증이 아주 심한 환자에서 너무 빠른 속도로 다량 투석을 시행할 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투석할 때 뭐 1시간 하고 다음날 2시간 하고 이렇게 천천히 올려가는 이유도 바로 이런 DDS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은 이제 환자들이 이렇게 막 다리가 뭐가 벌레가 기어간다, 뭐 아프다,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로 인한 불면 불안 우울증, 그리고 투석하는 도중에 또는 밤에 이렇게 많이 호소하는데, 당뇨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이아베틱 뉴로패시와 이제 감별을 하셔야 되겠고요. 치료로는 이런 약들이 다 사용은 시험적으로 돼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트라이 앤 에러로 한 번씩 환자들한테 써보고 효과 있으면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뭐 도파민성 약물, 그리고 가바펜틴이나 카바마제핀 같은 항경련제, 트라마돌 같은 통증, 그리고 클로나제팜 같은 벤조다이아제팜 계열의 약을 써서 봐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려움증도 굉장히 흔한 문제이죠. 가려움증의 원인은 이제 겨울같이 피부가 건조해서도 있지만요. 환자 인이 높은 경우에도, 인이 높은 환자가 또 특히나 가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하이퍼파라사이로이디즘, 그리고 투석이 부적절할 때 이렇게 될 수 있어서 대중적으로는 항히스타민이나 뭐 페니라민 같은 거 쓰지만은 요새 이제 레미치라고 이제 비급여 약이긴 하는데 이쪽
신경 차단제, 유오피오이드 아고니스트를 써가지고 좀 쓸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이제 자외선 치료, 또는 이제 보습제, 연고제 이런 것들을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그래도 광주보훈병원에서 왔으니까 저희 병원 그냥 안내 빨리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훈병원은 제가 이제 전남대병원 신장내과에서 있다가 올해 1월에 이제 이직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정호 부장을 이제 데리고 와서 7월부터 해서 2명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 피스출라 OP와 신장 조직 검사 이렇게 하고 있고, 9월 달에 20대에서 31대로 확장 신축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냥 어쨌든 새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미래의원처럼 깨끗하고 넓게 했고요. 저희 병원은 내비 피스출라 뿐만 아니라 신장 조직 검사, 그리고 이제 영상의학과 선생님이 PTA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체수분 측정기, 복막 투석, CRRT 환자 교육 등을 함으로써 통합적인 진료를 하고 있고, 이렇게 투석 건수는 늘고 한 달에 대략 한 1000건 정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